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책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책을 직접 쓴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별말씀을요.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목이 그렇게 희망차진 않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 이게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실적 성장이 정점 찍었을 때나 산업의 성장이 정점 찍었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점 찍고 내려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어느 정도 작년 말을 기준으로 확실해져 가지고 그래서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그런 이제 책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피크아웃 치고 계속 내리막이냐 아니면 다른 상승 반전의 기미를 우리가 발견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여기까지 좀 봐야 될 텐데요. 키워드 하나씩 이제 열어가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키워드 소멸 예정 국가. 예상이 아니라 이제 예정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은 뭐 저만의 예상이 아니라 그냥 국가 사회적으로도 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소멸이 다만 인구수가 20만 명 이하인 소도시들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방의 광역시 레벨의 그런 대도시들도 이제 상당한 그런 규모가 위축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냥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통계만 보더라도 2050년대 기준으로는 서울도 한 150만 명 이상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700만 명대로 내려가고 그게 출산율 1명대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출산율 더 낮으면은 200만 명 감소하고 부산도 지금 300만 명대에서 80만 명 이상 감소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는 뭐 전국적으로 나타날 그럴 예정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미 현재에도 그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들은 부산이나 이런 든가 광역시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나름의 그 수축사회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추세화되는 미래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소멸 예정 국가로 이제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다시피 현재 진행형인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방 소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수도권은 과밀화 아닙니까? 예, 그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하고 경기도가 그 결국은 최종 집합 장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 구조상.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모든 그 통계기관에서 인구가 150만 명 이상 감소한다 얘기를 하는 거는 서울이 그 주거 기능을 그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가격 때문에요? 아니요. 그 주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가격은 그냥 그 하나의 현상이지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능들 소실하는 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서울을 떠나가지고 경기도로 최종 정착할 걸로들 다들 보고 있거든요. 현재도 경기도로는 계속해서 인구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은 감소세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좀 더 추세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과밀화, 당연히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뿐만 아니라 이걸 저출산 현상하고 같이 이제 빗대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네, 그 인구 소멸 예정 국가가 나오고 피크아웃이 나온 그 기저가 그러니까 핵심 논리가 결국에는 저출산, 초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생산 가능 인구수가 미래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구간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인구 피라미드가 완전히 역전돼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그 생산 가능 인구 숫자가 됐을 때 종전에 있는 60대 이상 인구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받는 결국 소득은 종전 소득은 아닐 거기 때문에 총생산은 크게 위축이 되거든요. 그게 2035년 전후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초저출산이 아니었으면은 이 피크아웃 시기도 한참 더 뒤에였겠죠. 마치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것처럼 연금을 2055년에 고갈될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총생산성도 그 플러스가 고갈되는 시점이 있고 그게 35년 전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멀어 보이긴 하지만은
연금 고갈을 저희가 팩트로 받아들이고 청년들이 막 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피크아웃 시나리오도 받아들여야 될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베이스로 여러 가지 그런 생존 전략이나 대응 정책이나 그런 게 나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총 생산의 피크아웃 그 시기가 언제이냐 그냥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된 조금 이제 우울한 미래일 네네. 수 있는 거고 합계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그 시기가 이제 앞당겨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과밀화 현상은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고 합계 출산율이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수도권마저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수도권으로 더 밀집이 되니까 여기만 네. 지탱하게 된다. 그걸 제가 페이즈로 나눠서요. 예. 지금 현재가 피크아웃 페이즈 1이라고 보고 어떤 있는데요. 국면에 따라서. 네, 1기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러니까 지방은 출생률이 더 높은데 네. 그 출산율이 막 1명 넘어가는 데도 많은데 지방은 소멸한다 하는 게 결국 수도권으로 가서 지방에 도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20대 이상부터 지방을 떠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 기준으로는 20대 이상 인구들이 동시에 떠나버리니까 네. 부양가족만 위아래 부양 인구만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다 이탈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총생산이 감소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20대 이상 인구들이 다 서울로 먼저 왔다가 30대부터 60대까지는 경기도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수도권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한 달에 10,000명씩 태어나고 있고 사망자는 20,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출산과 사망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 이동까지 감안해 보면은 현재는 수도권이 인구 플러스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페이즈 2가 되면은 네. 이제 수도권 인구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방에서 오는 사람 숫자도 계속해서 줄고 있으니까 그 감소세가 나오면서 이제 수도권 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나고 그런 국면에서 아마 페이즈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페이즈 2가 나오면은 수도권 인구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국면에서 이 안에서 지금 지방이 겪고 있는 것들을 겪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많이 살고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지역들로 이전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무조건 이사 가거나 옮기는 건 아니겠지만은 불편해도 어느 정도 사는 거를 감내한다 손 치더라도 그 2기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을 떠나서 그냥 수도권으로 가면 되니까 국내 레벨의 그냥 이제 돈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수도권조차도 더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돈은 자연히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를 지향하게 될 거고요. 해외로 지향하는 추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미래 시점의 무역 수지보다는 외화 유출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율이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지금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넣어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 국면이냐 2 국면이냐 그 시기의 차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수도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축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1국면일 때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피크아웃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게 현재? 네네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끓고 있는 냄비 네. 속에 계실 수도 있는 주택가의 강세로 지방 원정 매수 늘어나고 막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그냥 좋다고 느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광역시나 지방 일반 소도시의 그 위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경험을 잘 안 해봐서 체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샌가는 소위 그 너무 효율성 이론에 집착해가지고 성장하면서 이탈하는 시장이 나오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결국 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총생산은 모르겠고 수도권 생산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수도권 거주자들한테는 괜찮다. 못 느끼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서 이제 지방이 더 사라지게 되면은 사실 수도권 출산율은 지방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규모가 커지냐면 20대 인구들이 와서인 건데요. 그 보낼 지방 소도시들이랑 광역시들이 붕괴하고 있다면은 누가 거기서 출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 책에서 이걸 국내 이민이라고 썼는데 국내 이민이 막히는 순간 수도권 성장도 이제 그때가 피크 치는 타이밍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 집값은 떨어지더라도 서울 집값은 오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페이지 2, 그러니까
페이즈죠. 네. 이 국면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일단은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제가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그 노후에 네. 내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도 나는 노후는 든든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주택연금은, 그러니까 순수한 주택연금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적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시때는 다 해지하시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만 가입하기 때문에 완벽한 개념의 주택연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차라리 이 차익을 내가 누리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요즘에도 해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 다시 서울시가 네, 다시 오른다고 해지 해서. 맞습니다. 다시 늘어나니까 해지하고요. 근데 주택이 연금화된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연금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택을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처분을 하거나 이거를 임차 주고 월세를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택의 연금화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주택 시장이 연금화된 상태에서 주택 가격 하락 정책이나 뭐 안정화 대책을 세게 드라이브 걸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노인 인구 600만 명 넘고 상당수 노인들이 퇴직 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시장 뭐 안정화시킨다? 그거는 이제 표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정책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주택이 연금화는 이미 됐고 그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개입해서 올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소위 안전 마진으로 작동을 하면서 사람들 심리에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꾸준한 주택 매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어쨌든 높은 주택 가격은 젊은 세대들 저출산에 또 상관성이 높으니까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단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더 피크아웃을 빨리 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반론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거랑 사실은 그럼 똑같은 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요거를 조금 이제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 성장 시기 한국을 밀물의 시기로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썰물의 시기로 표현을 하셨어요. 물이 빠져나간다. 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썰물 때 뭘 해야 될까? 이게 좋은 접근 방법이지. 그냥 썰물입니다 얘기했다고 뭐 썰물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저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는 이런 썰물에서도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갯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갯벌이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때거든요. 거기 빠지지 않으려면. 아니요. 이제 갯벌은 결국 새 생명을 창조하고 막 이러니까. 좋은 의미로? 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썰물에서도 갯벌이고 새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다시 뭔가 일어나니까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어야지 썰물이 왔다는 거를 부정한다고 썰물이 안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썰물 중에서도 물이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내리다가 다시 오르는데 내리다가 다시 오르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더 지역적으로는 밀물처럼 착하게 될 수도 느껴진다는 있고. 거죠. 수도권에서는 밀물처럼 느껴질 거예요. 지방에서는 어마어마한 썰물처럼 느껴질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밀물처럼 느껴지는 현상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개개인적으로 보면 누구나 이제 노후 준비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가 갖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부동산조차도 우리가 다 투자의 대상으로 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이건 또 불안함의 방증이기도 하고 또 어찌됐든 간에 대비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음 키워드를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징후들. 네. 위기의 징후들 몇 가지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가장 그 위기라는 거는 결국은 피크아웃은 총 생산성의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네. 총 생산성의 마이너스는 생산성 자체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너무 빨리 줄어버리니까 그거를 극복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사실은 그 가장 큰 반론이 AI이긴 한데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생산성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그러면 저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피크아웃을 예고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초저출산이라는 데이터고요. 예. 근데 초저출산이 그 출산율만의 그 값이라고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더 높은 지방이 소멸하잖아요. 결국 초저출산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왜 나오냐면은 도시 소멸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그 도시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못 하고 있다는 게가 가장 큰 거거든요. 지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 기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일자리 기능인데,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거기에 일자리가 많아서 몰렸던 건데, 현재 지방 광역시에는 일자리가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수도권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라는 도시 기능을 충분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일자리 기능 소실과 함께 지방 소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높은 주택 가격도 있지만 그 육아 및 보육 기능이 점점 소실되는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이랑 올해 화두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의료인데, 책에서 의료 뺑뺑이 그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사례를 많이 달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시겠지만은 구급차에서 그 태어나는 아이도 1년에 100명이 넘어가요. 왜냐면 산부인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도 25개 구에서도 산부인과 없는 과가 그 구면은 지방의 시랑 똑같은 레벨인데 그 시에 산부인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산 못하고 출산하려면 다른 시로 가서 거기서 그걸 해야 돼요. 네, 부만을. 네, 그런 방식으로 도시 기능이 점점 이제 사라지거나 위축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게 눈에 잘 뜨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기능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종합적인 징후가 그냥 출산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위기 시그널들이 의료, 교육, 학교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원 없어지고 학교 없어지고 어린이집 없어지고 이것도 완전 심각한 레벨이고, 그리고 현재 대비해서는 한 5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서울 기준으로도 그냥 한 학년에 2개 반도 안 되거나 1개 반도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치솟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서울은 결국은 보육 기능을 상실하는 게 교육 때문에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25개 구에서 소위 몇 개 구를 제외한 절반 이상은 교육 기능 상실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구를, 경기도를 유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산 관련된 인프라의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둘씩 사라져가게 되는 거고. 그게 기능 소실이다. 기능 소실 연결되면 실제 거주가 불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유모차에 대한 수요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잖아요. 개들이 더 많이 타고 그래서 있다고 개모차가 하고. 더 많이 팔렸는데 그것도 2년 전 얘기고, 지금은 뭐 장난 아니죠. 개모차. 네네. 유모차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 얼굴이 아니라 강아지가 타 있는. 그 순살 아파트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 부실 시공 사례도 그것도 징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그 피크아웃의 징후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여러 산업계에서는 그 산업 간 세대 승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산업 간 세대 승계. 산업의 전문 직군들에 대한 세대 승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기술이 전수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숙련공에서 숙련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숙련공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가 되고 이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산업도 그러니까는 점점 피크아웃하고 있는 그런 개별 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건설이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70년대부터 2000년대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건설인들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그 인원들 대비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해외 인력들을 사용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인력의 퀄리티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관리 포인트가 너무 늘어나고,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면은 그걸 수행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휴먼 에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래에도 이런 사건 사고들은 계속해서 더 크게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를 커버하려면은 뭐 상당한 비용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니까는 그런 걸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미국도 이런 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미국도 원자력 한참 많이 할 때는 원전 전문 인력들이 많았었는데 한 수십 년 안 하다 보니까 다 돌아가셨거든요. 전문 인력들이. 그래서 그 산업이 사실상 거의 사라졌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라지는 산업들이 조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설업이고요. 건설업은 최근에 뭐 한 5년, 10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날 때 또 인력이 달렸고, 또 코로나 전후로
인력의 이제 배치도 좀 달라지면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확 일이 생겨서 그나마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산업 곳곳에서도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네. 거고요. 두 번째 위기의 징후로 언급하신 게 노후 계획 도시법입니다. 이게 그 노후 계획 도시 정비법 요거랑 같은 말일까요? 아, 네. 네.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이해가 높으시겠지만은 용적률을 더 올려줘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일반 분양 수익이 커지면은 재건축의 소유주들인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낮추고 이러면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촉진될 것이다 이런 논리죠. 네, 현행 재건축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소위 밀물의 시대 땐 그 논리가 통했는데요. 근데 현재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10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근데 노후계획도시법을 보면은 그게 원래 시작은 되게 군소하게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1기 신도시만 재건축해서 현행 30만 호를 40만 호로 만드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당선되는데 꽤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기 신도시법이 만들어질 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특혜 논란이 있어서 노후법으로 스케일을 키워버렸어요. 노후법이 되다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50개 지역에서 올해 시행령 만들 때는 100개 지역으로 늘어나가지고 현재 노후계획도시법이 커버하는 아파트들의 수가 200만 호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거를 1.5배 용적률을 주니까 동면적으로 가도 그냥 200만 호 기준으로 2배가 올라가는군요. 그 현재 300%에서 450%로 올라가니까 거의 한 350만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올라가는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 주택 숫자는 너무나 상당한 숫자일 것 같아가지고 미래에 이제 상당한 공실이 예상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집을 짓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노후법으로 돌리게 되면은 10년 후부터 준공이 되거든요. 근데 10년 후부터 수요가 빠지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일본 사례를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책에서요. 네. 일본도 그 91년, 2년에 주식 무너지고 부동산 무너지면서 경기 부양 측면으로 주택 건설 경기를 촉진해가지고 1년에 200만 원씩 지었거든요. 네. 5년 연달아. 네.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공실 돼가지고 지금 평균 14% 공실 그 유지하면서 그 공실 자산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네, 아마도 한국도 수요가 위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신규주택 수요도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밀물의 시대 레짐으로 패러다임으로 계속해서 정비 사업을 해나가니까는 뭐 지금은 좋아 보이겠지만 미래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거 시대의 정비 사업은 아주 좋았는데 미래의 정비 사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냥 제 주변에서도 재건축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은 전 재건축은 이제 기대하고 들어가고 초기 단계 재건축일수록 그러니까 재건축 완전 매몰될 수 있다. 투자에 대해서. 아니, 그 매수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이라는 게 장기간 기다리면 결국 재건축 돼가지고 새 집을 받는다는 그 장점이 있어서 수십 년간 인기였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거의 끝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그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재건축 시장도 현재를 볼 게 아니라 좀 미래까지 좀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읽히고 근데 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파트 공급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2, 3년 후에 가격 급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거는 피카오 코리아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단기적인 이야기겠죠. 네, 그게 현재 그런 말이 페이지 1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방 떠나서 수도권으로 오고 주택 수요 자체는 위축이 되는데 인구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산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이동이 종용되는 과정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지으려고 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그 공급선이 그러니까 수요선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게 보이니까 사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안 하게 되니까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부족 현상이 나오면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건데 그 과정이 앞으로 몇 년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소위 강세장이고 좋아지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생각되는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조언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런 피크아웃 강세장이 올 건데 그때 열심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등할 때. 네, 팔아라. 예, 올라갈 때. 또 하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제는 내 집 마련한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청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 출산을 꿈꿀 수가 없는 세대고 그게 또 하나의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근데 대표님은 그건 오해다라고 선을 그으시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때문에 이제 연애 결혼을 안 하냐, 이거는 이제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등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이 비용으로 작동할 때는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와요. 네. 근데 주택이 자산으로 작동할 때는 주택 가격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택 가격은 그걸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랑 그걸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 간에 다르기 때문에 출산율 그 자체는 양쪽에 영향을 주는데, 다만 시도관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높은 시도일수록 출산율이 낮죠. 그래서 주택 가격 그 자체가 합산해가지고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고 그 안에 미시적으로는 이제 그냥 플러스 영향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그게 혼재돼서 같이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층 입장에서 물어보면은 남자 여자 연애를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집값이냐, 남자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남아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인류의 진화 방향이니까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 남자가 사냥해 오고 이제 사냥한 요리를 가지고 같이 요리해서 밥 먹고 한 거에 대한 그 역할 배분이 고대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현대 사회는 근 한 100년 안에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뇌는 그렇게 진화를 못했는데 사회는 진화하면서 지금 이제 인식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 남자가 뭔가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는 선조로부터 온 뇌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지금 시대의 사냥은 결국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어떤 압력을 느끼고 집값이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여성들한테 더 와닿는 문제일 건데, 여성들은 지금 연애 결혼 출산을 하면은 경력 단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위협 앞에서 출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산과 자기 커리어를 맞바꿔야 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얘기를 맨날 하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사니즘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고 자아실현하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게 젊은 층에게는 일이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작동하는데, 그거를 출산과 트레이드오프 하게 된다면은 자아의 그런 욕구랑 이 욕구랑 맞바꿔야 되니까 상당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 육아를 하고도 자연스럽게 그 사회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선택지를 계속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출산하고 애 볼래? 아니면은 출산 안 하고 이제 계속 사회생활을 할래를 선택지를 던지는 거여가지고 여자들에게 좀 더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녀 통틀어 모두 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품 서비스를 끊임없이 사용해야지 생존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품 서비스 구매를 위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버는 흑자 구간이 그 종전 세대 대비 요즘 세대들이 짧아졌거든요. 예전 세대는 20대 때 취업해가지고 이제 IMF 전에는 뭐 60세까지 다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IMF 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때까지 다닌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30대 때 초중반에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한 5년 이상 짧아졌어요. 네. 돈 버는 기간이. 네. 그리고 심지어 은퇴는 더 짧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흑자 기간 자체가 짧아졌죠. 그러면 적자 기간 길고 흑자 기간 짧고 적자 기간 길고 뒤로 완전 길어졌고요. 네. 예전에는 80이면 지금 90에서 100세. 그러면은 마이너스 구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는데 연금이 안 좋아요. 그럼 연금 없고 그러면 흑자 기간 동안 돈 다 벌어야 돼요. 근데 연애 결혼 출산하면 한 3년 나간단 말입니다. 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애주기 소득 관점에서 연애 결혼 출산 못 하는 거고, 집 문제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현금 흐름 문제 상에서의 그런 부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산율을 개선한다 해도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더 역설인데요. 예. 생애주기 흑자 구간이 짧은데 지금 출산율 높여버리면은 이 친구도 이제 새로 태어난 친구도 35까지 취업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되는 거여가지고 생애주기 흑자 구간이 짧은 가구에게 부양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증가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소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위축될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이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네. 1인당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을 개선하지 맙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약간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숫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서울 출산율이 이렇게 낮고 경기 출산율은 그래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일자리만 적당히 분산되면은 저는 출산율 제고에 어마어마한 도움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담배랑도 비슷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병원 의학을 엄청 발전시켰는데 네.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흡연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의 어떤 뭐 최악의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가서 암 치료제 기술 막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흡연을 금연을 하게 되면은 그 확률 자체도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이니까 출산하면 집 줍니다, 돈 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저출산의 문제가 도시 기능이 상실된 일자리에서부터 온다면은 회사를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출산율 제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정책을 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치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대응주의적인 저출산 대응책들만 나오고 있는 거지 이제 저출산 대책만 나오지 정책은 없는 거죠. 한번 또 그 근본적인 걸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도시기능 분배하고 일자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피크아웃 코리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망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조금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출생 현상을 좀 개선해 봅시다라고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일자리가 자기 도시에서 제공이 되고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자본주의 국가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가게가 벌어들이는 제1의 수단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성장인데 그 일자리의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일자리의 위치가 서울에 50% 가까이 쏠림이 되어 있고 서울엔 집이 전국 기준으로 20%밖에 안 돼요. 일자리는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과도한 과잉 쏠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감하게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 있는 그 법인에게는 원래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내는 게 정상인데 그 인센티브와 함께 서울에는 법인세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과 법인세를. 지방 인센티브 주고 서울에는 중과 법인세율을 부여하면서 일자리 분산을 준강제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피크아웃 맞고 이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은 법인세율 25%, 지방은 10%,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법인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같이 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얼마 전에 창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 가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이제 못 갖게 되는 그런 현재까지 현실이기는 한데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페널티까지 약간 조금 이제 극단적인 것 같기는 한데 말씀 중에 과감하게 분산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게 예전에는 그 일자리라는 게 제조업 기반 일자리여가지고 그 모여 있으면 좋다는 클러스터 개념이 먹혔어요. 서로 간에 소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품도 빨리 조달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공단 자동차 울산이고 뭐 기계 제조업은 창원 가고 이런 게 짱짱 먹혔거든요. 지금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다 사무직 일자리로 바뀌어서 솔직히 말하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소통도 이제 옛날만큼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거래나 이런 걸 빈번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판매 방식도 바뀌었고 그래서 소통은 그냥 여러 가지 온라인 소통도 되고 오프 소통도 그냥 간간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책에서는 연금 전주 간 걸 얘기했는데 국민연금이 전주 간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제가 신사동에 있는 연금사업 가서 그 주식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연금 매니저들이 다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연금 매니저들 지방 내려가기 싫어한다. 그러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금 운용 수익률이 목표 대비 4.5%인데 누적 기준 5.8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목표가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비판을 하는 거지. 목표를 6으로 해야지 한 7.5를 때릴 건데 목표를 4.5로 해놓고 있으니까는 5.8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연금도 지방에 있으니까 또 지방에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가려는 그 실력 있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연금 커리어 쌓으려고. 그래서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최근 산업은행 부산 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하는데 산업은행 부산 가서 산업은행 이상해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보내면 되는데
마치 그 수도권의 공고한 그 일자리와 주택 부동산 구조가 깨질까봐 이게 막 못 보내는 그런 이제 헤게모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 강남도 결국은 강북이 서울일 때 강남으로 안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 보내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더 커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때도 강남 가면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논밭에 그 왜 가고 예, 강북에 계신 분들 얘기를 그때 제가 손정모 교수 통해서 건너들었는데 강북에 있는 서울 분들이 이제 강남으로 가면 다 망한다고 그러면서 전부 안 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분권하고 나니까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대한 접근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을 가면은 서울 일핵이 무너지니까 한국이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총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될 겁니다. 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가속되고 막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과연 순기능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그 효용 가치가 있었느냐라는 이제 논쟁은 항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일자리 수라든지 소비라든지 뭐 다른 측면에서도 순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예를 들면 원주 혁신도시든 그 공공기관 이전한 도시들 출산율 다 1명 넘어갑니다. 지방 다 깨지고 있는 와중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세종시이기도 하고요. 네, 세종시 압도적으로 출산율 높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전국 재작년 기준 1.1명까지 나왔고 지금 내려왔지만 평균으로 1명대가 나오니 서울 0.5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출산율 나오는 거는 거기가 작동하는 거고 대전도 높아요. 대전 서구나 이런 그 둔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다 특징이 있어요. 경기도 안에서도 화성 일자리 연계된 도시고요. 동탄으로 평택 일자리 연계된 도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안에서도 출산율이 높고 나중에 명징하고 부산도 부산 13개구가 있는데 부산 강서구 그러니까 명지지구가 있는 강서구 거기에 부산 서쪽에 부산 공단들 다 모아놨거든요. 녹산공단류들이 다 있어요. 그 녹산공단류랑 가장 가까운 강서구 공단 일자리 연잡하니까는 출산율이 부산 평균 0.7인데 1명으로 높죠. 강서구 출산율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결국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 옆에 주거 배후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데 생각해 보시면 서울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그 일자리랑 주거 기능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나가고 뭐 라디오에서도 이제 여러분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받고 하는데 개개인으로 보면은 나는 그래도 싫어요. 혹은 나는 그래도 지방 안 갈래.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건 이제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고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분명히 그렇게 나타난다는 지방 말씀이시고요. 가라는 게 아니고요. 지방에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방 출신인 사람들이 지방에 있어야지 그 지방이 소멸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사회적 이동이라는 게 지방에서 모두 빠져나와서 수도권으로 오니까 지방 소멸이 발생하고 그 지방에 그 성인 인구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출생아도 같이 감소하면서 국내 이민이 끝나는 게 이제 페이즈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은 지방을 살리는 게 이제 픽아웃을 막는 게 1차적인 시작인데 그 지방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방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전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과감하게 지역으로 분산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대통령이면요.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공장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국에 오게 할 겁니다. 트럼프처럼. 네, 리쇼어링을 어마어마하게 세게 할 겁니다. 일자리를 왜 외국에 지어줍니까?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도 뭐 유통 기업 그 지원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저는 외국에 일자리 짓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과세 때려버릴 겁니다. 미국이 한 것처럼요. 미국이 한 것처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가 좋고 고용이 좋고 왜 좋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쯤에서 나올 수 있는 반론을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조 단위의 막 보조금을 준다고 하고 3억 인구 이상의 시장이 있고 하니까 뭐 가기 싫어도 가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울며 겨자까지 같이 먹으면 맛있는 시장이 있어라고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시장 그게 되느냐? 어차피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그 경제가 되는 건데요.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고 이제 일자리를 계속 외부로 보내다 보니까 GDP에서 민간 소비 계속 빠지는 게 그게 결국은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고용과 소비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데이터만 좋다는 거죠. 그 기업이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 더 좋아졌냐?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좋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이제 더 좋아진다는 그러니까 몇 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GDP 1년에 2,400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보조금은 주고도 남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안 막은 거는 저는 완전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 안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 과거 2017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에 2017년, 18년쯤에 파이어 앤 퓨리 얘기 나왔을 때, 막 북한 불바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안보 기능을 작동했던 게 저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붐이고 삼성전자 공장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TSMC도 그 대만의 그 공장들 짓는데 중국 접경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릴 거면 때려봐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 때리면은 미국 경제 죽는데 그럼 미국이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그 경제를 안보화하고 있는 건데, 그런 공장들이 제조 시설이 전부 미국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미래에는 안보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안보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그 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시적으로 막 몇 조 준다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를 막고 거꾸로 이제 법인세 몇십 조 나오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냅두면은 결국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무직 일자리밖에 안 남고, 사무직 일자리는 결국 관리직 일자리인데, 관리직 일자리는 젊은 층은 잘 채용도 안 될 뿐더러 나이,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들이 더 정년을 늘려가면서 오래 하시니까 결국 우리나라 20대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이 3%대 거의 뭐 완전 고용 레벨인데 20대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이 리쇼어링 안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기 나라에 외자 투자 눌리고 그 다음에 하도록 정책 쓰는데 한국은 나가라고 허들을 벗겨주고 있으니까, 종전에 허들이 좀 있어서 못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사실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었고 이제는 보호무역의 최대 피해국이 되고 있고, 리쇼어링 각국의 정책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뭐 공장 많이 증설하고 그 시장이 있는 곳에 나가서 데이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GDP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고, 고용도 마찬가지고 그게 또 저출산으로도 이어지게 되겠고. 이게 우리나라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과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조금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려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 조가 작은 돈은 아니죠. 상당히 큰 돈인데, 근데 한국도 이제 막 그렇게 작은 예산의 나라나 작은 경제 규모의 나라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향도 많고, 게다가 이게 뭐 법인세 낮춰주면은 고용 늘어나고 이런 레벨이 아니라, 법인세 낮춰줘서 법인의 이익 늘어나면 어쨌든 결국 돌고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경제 플러스적인 요소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쓰면 돼요. 사실 저희가 판교도 만들었고 말입니다. 판교에 있는 그런 IT 기업들 컴플렉스도 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었고, 기업들 다 판교에 보낸 다음에 엄청난 그 경제 사이즈를 키웠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 이후부터는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가만히 냅두니까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자기 유리한 전략적으로 가면서 일자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라면은 다 그냥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다 들어와라. 우리 모자 하나 맞췄을까요? 이제 Great Korea Again 이렇게 해서 트럼프처럼. 지금 뭐 밖에 나갈 때가 아니라 무조건 다 들어와라. 그래서 제조 시설이 있어야지 저는 이제 안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싹 다 들어오게 할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소멸할까 생존할까. 뭐 당연히 이제 생존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일본은 이제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고용도 이제 좋아지고 있고, 제조업도 또 회복을 하고 있고, 우리를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를 또 먼저 겪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텐데, 비교하자면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고, 사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거를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일본의 90년대가 우리나라의 2020년대랑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요즘에 저도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일본도 많이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일본 관련된 글이나 책이나 막 역사서들도 요새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제 채널이나 이런 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 피카오 책에는 조금 실었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90년대가 비슷하다는 거는 현재 약간 문화 같은 부분인데요. 90년대 일본이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급격하게 붕괴하다 보니까는 거꾸로 90년대에 상당한 투자붐이 일어났더라고요. 매크로나 이런 데이터가 변하면은 자산이 다시 크게 상승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전에 80년대부터 91년까지의 그런 장기 대상승과 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는 엔고로 갔으니까 이제 엄청난 그 자산 가격 대폭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라에서 그 일본 주식시장은 우주선과 같아서 내려오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이제 대폭등이 있었고 어쨌든 전 세계 주식시장의 40%가 일본이었으니까요. 현재 미국의 포지션을 일본이 갖고 있는 거를 한 10년간 계속 끌었고 일본인 모두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이러면서 다 돈 벌었다 생각하면은 그 자신감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게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 이제 80년대 후반까지는 좋았고. 네, 그 90년대에 그 89년에 헤이세이 검객이라고 그 BOJ 은행장이 바뀌어가지고 BOJ 행장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자산시장, 주식시장 붕괴가 90년에 먼저 왔고 1년 더 버티니까 부동산 불패론이 있었다가 92년에 부동산이 붕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종국에는 이제 5분의 1로 내려가고 주식도 60% 넘는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하락 후에 오히려 더 투자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회사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 내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로 일확천금 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90년대부터 그 오직 투자만 바라봐야 되는 그 시대로 변했다는 것이 그 1940년 체제라는 책을 썼던 노구치 유키오 대장성 관료 얘기입니다. 이분이 1940년생이고 일본의 고속성장 체제가 전시 체제인데 한국도 그 박정희 정부 체제는 전시 체제를 이제 모티프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일본과 체제가 매우 유사했거든요. 97년 전까지는. 근데 97년부터 그 전시 체제와 일본 체제가 망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때부터 미국식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자유로운 고용이랑 막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일본처럼 가다가 미국으로 잠깐 노선을 변경했지만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한국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이 너무 뜨다 보니까 그냥 회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30대 때 부동산 투자 많이 해서 파이어 해가지고 은퇴하고 이런 게 그랬죠. 목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노구치 유키오 교수와 90년대 후반부터 일본 경쟁력이 사라진 것이 일본 국민들 기업들 전부 다 벤치마크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소위 일본이 세계 최고다. 재팬 에즈 글로벌 넘버 원에 빠져가지고 배우려고 안 하는 거에 이제 많은 그 어떤 부분을 남거든요. 한국도 요즘에 그 유튜브에 국뽕 채널 어마어마한데 그 한국이 세계 최고인 분야도 있지만 아닌 분야도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전 세계 주식시장 40%의 세계 1등을 했었던 나라고. 거기는 최고라도 한번 찍어봤죠. 네, 저희는 2%, 세계 시장 2%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 2% 경제 사이즈의 나라치고는 너무 그 일찍. 네, 너무 취했다. 일찍 그런 거에 좀 취한 것 같고요. 지금 문화나 관습도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살아나는 거는 소위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노령화 되시고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일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일본조차도 어쨌든 출산율 1.3명이고 저희는 0.6명대니까 진짜 9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총생산성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망하냐 이건 아니겠죠. 미래에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랑 미래 시대에 또 다른 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더 가속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게 제 책의 그 주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초저 출산을 너무 가속화시키고 망하게 하는 걸 더 빨리 가지 말자. 네. 사실 선진국 대열에 이제 올라서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분들이 뭐 그게 나쁜 거냐? 만족하면서 사는 게 나쁜 거냐라고 또 되물을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이제 체감을 하실 겁니다. 이제 주변에서 다시 한번 뛰어보자. 다시 한번 뭐 무슨 강국 코리아 하라고 네. 막 파이팅 합시다. 막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별로 안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아니 안 보이죠. 왜냐면은 주류 세대들이 이제 다들 이제 4060이 되셨으니까. 네. 네, 특히 70년대로 대표되는 그런 세대들이 인구 제일 많았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가 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이내믹 코리아인데 좀 다이내믹은 사라졌죠.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45세가 아마 넘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 44세고 아마 뭐 이제 2050년대 가면은 60대가 역동성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늙어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단순간에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해법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죠. 저는 그래서 해법이라는 게 결국 아까 일자리 초저 출산 일자리도 있는데요. 네. 두 번째는 결국 그 총 생애소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적으니까는 취업 자체를 늦게 하는 거지만은 그 일도 이제 사무직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고 지금 일자리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일은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세대의 담론이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성장이 보장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여전히 매몰돼 있으면서 교육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시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사회 진출 시점 자체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다 보면 30살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도 한 솔루션이 있다 보고요. 두 번째는 연금인데 현재 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금 내기를 다 싫어하고 그리고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고갈되기 전에 빨리 받아야지 이러니까 연금 더 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 40% 50% 달려서 빨리 더 줘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 개혁도 책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그 312로 연금 개혁 같이 연금이 고갈이 안 되는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연금도 갈라쳐 가지고 막 젊은 세대 연금 아닌 세대 연금으로 갈라쳐서 세대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그 연금 개혁도 똑바로 하면은 영원히 고갈 없는 GDP 1.2배짜리 연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미래에 계속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가장 큰 기회가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건 투자를 통해서요? 예, 왜냐면 지금 연금의 잉여 재정이 지금 당장 1,000조 원 넘는데 여기에 재정 일부 투입만 하게 되면은 미래에는 현재 기준으로 거의 2,500조 가까운 연금 재정이 영구 성장하거든요. 그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그 303115라는 개혁이 있는데 납부율 3% 올리고 재정을 GDP의 1%만큼 투입을 하고 수익률 1.5%포인트 높이고 3115예요. 네.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연금 개혁은 4015였습니다. 9%에서 납부를 13%로 높이고 재정 투입은 없고 수익률 1.5 올리고 근데 수익률은 이미 4.5가 타겟인데 30년 누적 5.8이니까 수익률은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익률 좀 더 올려도 되니까 아예 6%를 타겟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1호는 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4%도 달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연금 더 납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공감했으니까. 근데 4015도 연금이 62년 고갈이 돼요. 4015든 뭐 40 뭐뭐든 55년이든 62년이든 7년 늘어나는 건데요. 3115는 다른 거 공통적으로 놓고 연금의 GDP 1%만큼만 선투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정말 놀랍게도 현 GDP의 1.2배 레벨의 연금 재정이 된 상태에서 영구 성장을 해요. 그래서 고갈이 없습니다. 고갈도 없을 뿐더러 지금 화폐 기준으로 2,500조가 넘어가니까 네. 말 그대로 왜냐면 아시겠지만 연금이 지금 1,000조인데 어차피 2040년대까지 1,700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매년 네. 재정 투입을 한 20조 원 이상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것만 하면 되죠.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수도권 지하철 지하화에 60조 쓰신다고 하고 네, 뭐 그런 거여가지고 그런 돈들을 이제 좀 불용 혹은 이제 불급한 것들을 모아서 그게 정말 내셔널 펜션 펀드이면서 완전 어떻게 보면은 영구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돈이 돼버리거든요. 나중에는 우리 경제 사이즈보다도 훨씬 커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상에서도 이미 GDP 1.2배거든요. 근데 연금 수익률 50bp나 1bp 개선시켜버리면 그 시나리오 상에서 그냥 연금 기금 수익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2,500조에 6% 번다 그러면은 그게 130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요. 네.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은요. 네. 물론 이제 그 투입할 재정 금액 어떻게 네. 모을 것이냐. 엄한 것만 안 해도 된다. 네. 또 수익률을 또 꾸준히 고수익률을 네. 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또 숙제도 있습니다만 최상욱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피크아웃 코리아 최상욱 대표님의 진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심쿵 한 방을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피크아웃 코리아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요거 하나를 최상욱 대표님이 본인이 쓴 글 중에서 한 구절을 직접 낭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에 내몰려서 오늘도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그렇게 개인 차원에서 이 문제 피크아웃을 풀려고 각자 도생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다. 251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책 거의 뒷부분에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사실 오늘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신 건데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이런 현상은 국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건데 각자 도생으로는 안 된다. 진짜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착한지 그냥 인구 소멸하고 그다음에 뭐 피크아웃 오는구나. 연금 문제가 연금이 고갈한다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개인이 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개인 레벨에서. 그래서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또 저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피곤해졌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에 좀 안타까워가지고 쓴 문장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잘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과 또 참여 또 많이 해야 되겠죠. 저는 아마 만약에 프랑스 정도였으면요. 지금 의사당 점령하고 난리 났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좀 거친 나라에서. 근데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정말 착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돌 던지고 난리 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아웃 코리아를 읽으시고 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정치권이랑 또 이제 정부를 향해 가지고 막 정쟁만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생이랑 그다음에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젠다를 잡아주는 그런 걸 해야 될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한국을 기다리고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 피크아웃에 저항할 것인가?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그 대사가 계속 나옵니다. 저항하십시오. 맞아요.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체제에 저항하라가 아니라 소멸하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켜만 보지는 말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별책부록은 피크아웃 코리아 이 책을 직접 쓰신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성공예감 별책부록 마무리하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